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그들이 쓰던 물건을 바로 치울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 물건을 치우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는 아주 특별한 집이 등장합니다. 가족들의 감정에 반응해 살아 움직이는 집, 카시타죠. 가문의 수장인 알마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기적의 힘으로 홀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마의 자식들 역시 카시타를 통해 특별한 기적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녀는 자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기적을 받았으니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완벽이라는 압박은 아이들의 영혼에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디즈니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만약 현실에서 이 집착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엘칸토의 알마와 비슷한 행보를 걷다가 가문을 통째로 파멸로 이끈 또 다른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끔찍하죠. 가문의 저주 속에 갇혀 단명한 자들의 이야기, 에디스 핀치의 유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치 가문 이야기. 이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가문의 시초인 오딘 핀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에 살던 오딘 핀치는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자식을 한날 한시에 잃는 불행을 마주합니다. 그는 가문에 끔찍한 저주가 내렸다 확신하고 1937년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주의 오르카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는 저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와 과거를 단 하나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구 몇 개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노르웨이에 있던 가문의 대저택을 통째로 뜯어 거대한 배에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짓을 감행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버틴 배는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침몰합니다. 오딘은 익사했고 과거의 집은 바다에 수장되었죠. 그가 우려했던 저주가 따라붙은 것일까요? 다행히도 살아남은 그의 딸 에디스의 외증조 할머니인 에디는 아버지가 수장된 바닷가 바로 앞에 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에디는 기이한 행보를 하나 보이는데요. 집을 완성하기도 전에 가족들의 공동묘지를 먼저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랬듯 과거를 단 하나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죠. 에디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죽을 때마다 그들이 쓰던 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방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공간을 차지하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방은 점점 위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죠. 산자가 아닌 과거의 망령들이 집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에디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감도 할 수 있죠. 사랑했던 가족의 공간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죽음에 가문의 저주라는 게 얽혀 있다면 더더욱 놓기 어려웠을 테죠. 에디스 핀치의 유산은 워킹 시뮬레이션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갖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에디스가 주인 잃은 방들을 지나며 죽은 가족들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가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하나같이 안타깝고 환상적으로 그려지죠. 환상적인 저주. 이 게임 속 죽음들이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유는 인물들이 죽는 순간을 현실적이 아닌 환상적인 연출로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 주인은 10살의 생을 마감한 몰리 핀치입니다. 배가 고팠던 그녀는 방에 있던 여러 가지를 주워 먹는데요. 작은 동물 케이지에 있던 당근, 창가에 있던 독성 겨우살이 열매, 그리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짜먹었죠. 나가서 뭐라도 먹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몰리가 있던 방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늦었으니 빨리 자라는 엄마 에디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자신의 딸이 치약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몰리는 중독 증상 때문인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고양이, 올빼미, 상어, 그리고 침대 및 괴물로 변해 마지막에는 자신을 사냥하는 환상적인 꿈을 꾸다 죽어갑니다. 다음으로는 1살짜리 아기 그레고리 핀치입니다. 엄마인 케이는 그레고리를 목욕시키고 있었고 도중 전화가 와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그레고리는 비누 거품과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고 전화를 마친 케이가 돌아와 욕조의 마개를 뽑아 물을 뺍니다. 하지만 전화는 곧 다시 걸려왔고 케이는 그레고리를 그대로 혼자 둔 채 다시 나가버립니다. 개구리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레고리는 실수로 수도꼭지를 다시 틀게 됩니다. 욕조 안의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며 아기와 함께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아기는 행복하게 웃으며 물속으로 더 깊이 헤엄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그레고리는 물속에서 익사하고 말죠.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정말 가문의 저주일까요? 아마 보시는 동안 저주보다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임의 시대상을 봐야 합니다. 몰리가 죽은 건 1940년대로 이 시절은 전 세계적으로 방임용 육아가 당연하던 때였습니다. 아동용 카시트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아이들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다가 다쳐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리가 부러져 깁스한 아이를 벼랑 끝 그네에서 놀게 하거나 아기를 욕조에 혼자 방치하는 건 아무래도 선을 넘었죠. 시대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과실이자 인재였습니다. 게임이 보여주는 이 모든 비극은 인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가문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방치해서 자식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는 이 모든 죽음을 환상적인 저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용 모양의 미끄럼틀에 깔려 죽은 남편은 용과 맞서 싸우다 죽은 것으로, 그네를 타다 추락한 아이는 하늘을 날아오른 것으로, 잊혀진 아동 스타는 마지막에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것으로 포장됐죠. 그리고 이들의 방은 그대로 남은 채 대대로 기억됩니다. 죽은 자를 너무나 격렬하게 기억하려는 이 태도는 역설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공간을 갉아먹고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저주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죽음은 에디스의 오빠 루이스입니다. 루이스는 현실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늘 상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 돈이 그를 통조림 공장에 취직시킵니다. 통조림 공장에서 오른손으로는 기계처럼 생선 머리를 자르고 머릿속으로는 자신만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왕국을 건설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장에서 퇴근조차 하지 않았죠. 루이스는 공장에서 우수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들의 정신이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돈은 공장까지 찾아옵니다. 아들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이런 엄마의 절규는 자신의 모험을 방해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루이스는 상상 속 완벽한 왕관을 쓰기 위해 현실의 캔커터 아래에 스스로 목을 밀어넣게 됩니다. 이 죽음은 게임 속에서 보여주는 죽음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데요. 가문의 저주라는 틀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저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선택은 어쩌면 극단적이지만 저는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는데요.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에 비해 루이스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죠. 지루한 현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으니까요. 핀치 가문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 상상만으로도 루이스는 잠깐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느니 환상 속 왕국의 왕으로서 비장하게 죽는 쪽이 가문의 핏줄에 더 어울린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문의 저주가 다음 세대에 물려준 가장 가혹한 유산이었습니다. 근원적 공포. 할머니 에디는 철저한 예술가였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가문의 비극적인 죽음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후손에게 들려주었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의해 파멸하지 않기 위해 예술을 가졌다. 에디에게 있어 가문의 저주란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예술이자 종교였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아름다운 저주로 포장하는 방어 기제를 택한 것이죠. 에디의 이런 행보에 반대한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루이스와 에디스의 엄마인 돈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로 죽었다는 진실을 똑바로 마주보려 했습니다. 이는 카뮤의 실존주의 철학과 닮아 있는데요. 카뮤는 삶의 고통과 부조리를 이겨내기 위해 종교나 환상으로 도피하는 행위를 철학적 자살이라 부르며 비난했죠. 돈은 에디스를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엔칸토의 알마와 에디스 핀치의 유산의 에디, 두 할머니 모두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가문의 서사였습니다. 이 둘은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숨막히게 하는 감옥이 되는지 두 작품은 똑같이 보여주고 있죠. 기성세대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허무함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에게, 더 나아가 인간에게 가장 아픈 진실은 내가 겪은 고통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에디가 자신의 아이들은 방임과 부주의로 죽은 거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식을 넷이나 먼저 보낸 지난 90년의 인생은 그저 실패로 남습니다. 죄책감은 덤이죠. 알마 역시 내 남편의 죽음은 그냥 전쟁 속의 흔한 비극이었어 라고 인정하면 가문의 기적이 가진 무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내 아이들의 죽음은 위대한 전설이자 저주여야만 해. 그래야 내 슬픔이 무의미한 게 아니니까. 그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돈이 에디스의 손을 잡고 떠나던 날 에디는 숨을 거둡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청중이 사라지고 돈이 일기장을 찢어버려 이야기의 대물림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 가문의 저주는 끊어진 것입니다. 현실의 죽음은 게임처럼 거창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용에게 물려 죽지도 않고 왕관을 쓰면서 떠나지도 않죠. 실제 죽음은 훨씬 더 고요하고 허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도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까운 가족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이 슬픔을 마주했을 때 남겨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곁에 있는 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역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치우면 정말 그 사람이 사라질까봐 그 사람이 입던 옷, 머물던 방, 혹은 무덤이나 유해를 그대로 둔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만 파먹으면서 살고 싶어지죠. 에디스 핀치의 유산과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이들이 남긴 유산은 엄청난 이야기를 품은 대저택이나 물건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이곳에 함께 살았고 비록 서툴렀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기억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먼저 떠난 이들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에디스 핀치의 유산과 엔칸토, 과거의 무덤에 현재를 가두지 말라는 메시지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좋은 작품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